한강의 기적, 아시아의 네 마리 용, 민주주의와 산업화를 동시에 이룩한 나라. 여기에 전 세계를 매료시킨 K 콘텐츠, 문화 강국까지. 지난 반세기 우리 대한민국이 들어온 찬사들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대한민국은 어떨까요? 한국 경제는 지금까지의 영광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위험 신호들이 안팎에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소멸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한국 경제 이미 정점을 찍었다. 이런 걱정과 불안을 넘어 우리는 어떻게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을까요?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한 다른 미래 찾아가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수출이 드디어 1,000억 달러를 돌파하게 됐습니다. 세계 12위의 수출 대국으로 성장했습니다. 지난달 수출액이 280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반도체와 철강이 실적의 견인차 역할을 했습니다. 12년 만에 선진국 대열에 올라서는 겁니다. (2024) 신년 경제기획 다른 미래.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굉장히 도발적이었는데요. 한국은 끝났다. 우리나라는 내리막길만 남았다는 일본 언론의 주장. 정말 그럴까요? 자, 이 네 분과 함께 오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본의 사례를 통해 한국의 미래를 깊이 있게 통찰하는 분이죠. 와사다대 국제학술원 박상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경제에 대한 신선한 시각과 접근법을 보여주는 분입니다. 서강대 경제학부 허준영 교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사회의 체감 경제 이슈를 쉽고 발빠르게 분석해주는 분입니다. 한양대 김광석 겸임 교수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KBS 간판 경제 라디오 프로그램 성공예감의 진행자죠. 이대호 기자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사실 오늘의 핵심 질문은 이겁니다. 우리 경제 정말 정점을 찍었을까요? 이른바 피크 코리아라고 부르는데요. 박상준 교수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피크 코리아 맞습니까? 네, 조금 전에 일본 언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일본의 작은 매체가 한국 미디어를 인용해가지고 그 얘기를 했어요. 피크코리아 이런 얘기가 한국에서 나오고 있다. 그 한국 매체는 또 그 외국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피크코리아 얘기는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 현재 한국의 그 소득이 1인당 소득이 구매력 기준으로 하면은 영국이나 프랑스하고 거의 똑같아요. 네. 그리고 이탈리아나 일본보다는 오히려 약간 높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망하던 선진국 수준에 우리가 온 거예요. 네, 하지만은 이제 우리가 선망하던 선진국들이 저성장기에 들어갔는데 그 저성장기에 들어간 선진국의 모습을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일본의 그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피크에 온 것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하지만 피크라고 해서 더 올라갈 수는 없을지 모르겠지만은 더 좋아질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피크이지만 네. 여력은 있다. 네. 허준영 교수님, 피크 코리아 맞습니까? 저희 오늘 프로그램 제목이 다른 미래인데요. 저는 달라질 수 있는 미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물리학과 비교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저희 물리에서 중력을 얘기할 때 중력은 항상 지구의 중심 방향으로 작용을 하죠. 어느 날부터 저희가 중력은 지구의 반대 방향, 지구 바깥 방향으로 작용해라고 믿는다고 해서 중력이 그렇게 작용하지 않죠. 하지만 경제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주어진 미래로 받아들일 미래라기보다는 앞으로 어떤 미래를 우리가 만들어갈 것이냐의 여력이 아직은 저희에게 남아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피크코리아를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고 싶지는 않은 마음입니다. 피크 코리아가 중력이 돼서는 안 되겠죠. 네. 김광석 교수님. 네, 국내외 언론에서 또 한국 경제 뭐 끝났다, 피크 코리아다 이런 표현들을 했지만 나중에 가서 훗날에 그 피크 코리아라는 그 주장 틀렸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사회를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피크 코리아라는 그 주장에 근저에 깔려 있는 그 근거들
그 근거들을 좀 겸허히 받아들이고 네. 그리고 그런 것들, 그 문제들을 어떻게 바꿔나갈까? 그렇게 했을 때 다른 미래가 또 펼쳐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요. 네. 그래서 지금의 전제하에서는 피크코리아 맞다. 그러나 전제 자체를 바꾸면 네. 피크코리아 아닐 수 있다. 지금 오늘 토론을 통해서 네. 전제 자체를 바꾸는 그런 이야기가 좀 나왔으면 네, 좋겠습니다. 90분 동안 함께 하시면서 이야기를 좀 말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피크코리아가 지금 맞다고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박상준 교수님, 지금 한국이 선진국에 진입했다. 이런 기쁨을 사실 우리가 지금 얼마 누리지도 못한 것 같은데 곧바로 피크코리아에 대한 지금 위기론이 등장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어떤 부분 때문이죠? 아무래도 한국 같은 경우에 인구 감소하고 고령화, 급속한 고령화 이게 큰 원인이고요. 또 이 고령화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그 사회의 활력을 떨어뜨리는가 하는 것을 제가 일본에서 그 경험을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일본이 지금 디지털이 굉장히 늦다는 걸 다 아시는데 저는 뭐 한국, 일본에 왔다 갔다 하니까 굉장히 많이 느껴요. 네. 디지털 너무 늦구나. 근데 이 전 세계가 디지털로 움직일 때가 2000년대 초인데 그때 일본은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도 그 당시에 대학에 있으면서 나이 드신 교수님들이 디지털화에 굉장히 저항하시는 걸 많이 봤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한국은 이제 챗 GPT라든가 이런 게 나오는데 지금 고령 인구가 확 늘어나면은 새로운 그런 그 신기술들을 쓰는 인구가 줄어들 거예요. 네. 그럼 한국 사회도 활력이 많이 떨어질 것이고요. 또 기업이 제가 어제 그 신년기획도 굉장히 재밌게 봤거든요. 네. 근데 어제 이제 우리 기업이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지만은 굉장한 또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는데 예습을 하고 오셨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또 일본 기업들이 경험했던 것이죠. 네. 정점에 서 있었지만 또 시장을 잠식당했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네. 될지 모르지만은 그런 점에서 지금 여러 가지 네. 위기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광석 교수님, 네. 지금 피크코리아 징후가 어떤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네, 말 그대로 경제 성장률 자체가 과거에는 뭐 10%대, 9%, 5%대 이상의 성장률을 좀 보이다가 앞으로는 아예 그런 높은 성장률을 기대할 수 없지 않겠는가 네. 하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지배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야기 나누고 싶은 것은 이 피크코리아 정말 사실인가 아닌가 네. 뭐 이런 것을 논하는 것도 있지만 그 근저에 깔린 그 배경 하나를 저는 생각하는 것이 네. 어쩌면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제 한자 성어 중에 하나가 인무원료 필유근우. 그러니까 멀리 있는 데에 대한 근심을 하지 않으면 예. 반드시 가까운 데서 근심이 터져 나온다. 네. 문제가 터져 나온다. 이런 뜻인데 우리 한국 경제가 정책적, 정부의 정책적으로도 네. 또 기업의 경영 전략적으로도 좀 근시안적으로 네. 지금 당장 오늘 내일을 놓고만 고민하는 네. 그런 특징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오히려 이런 중장기적인 인구 문제라든가 지방 소멸이라든가 네. 지금 당장의 현안은 아니지만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반드시 풀어야 될 그런 숙제들은 지금 당장부터 고민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는가. 네. 결국 멀리 내다보는 그런 준비를 하지 않는 그런 어떤 근저에 깔린 네. 정책, 기업의 문화 이런 것들이 좀 네.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피크코리아의 징후가 너무 근시안적인 정책들 이런 부분에서도 지금 발생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 허준영 교수님 어떤 부분에서 피크코리아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무래도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생산성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생산성이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냐면요. 저희가 같은 기계와 같은 수의 근로자로 반도체 공장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한국에 만들 경우와 일본에 만들 경우 예를 들어서 한국이 더 많은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다. 그러면 분명히 같은 숫자의 근로자랑 같은 기계인데 왜 한국이 더 만들 수 있지? 그거는 일본보다 한국이 더 효율적으로 생산 시스템을 설계하고 배열도 더 잘하고 어떤 노하우, 반도체 생산의 노하우 같은 것들이 있어서 그렇게 더 많이 생산하는구나. 바로 그것이 저희가 보통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총요소 생산성 혹은 줄여서 네. 생산성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네. 그 부분이 사실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1980년대 중반에 한 10% 정도였던 어떤 그런 저희 경제 성장률을 할 때 생산성과 지금 저희가 한 2% 정도의 성장을 할 때 생산성은 굉장히 지금 생산성 자체가 낮아진 상황입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한국 경제에 대해서 조금 저희가 선진국이 될수록 생산성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유가 하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것을 조금 더 풀어서 생각해 보면
그래, 한국 경제 굉장히 업종을 바꿔가면서 좀 더 고부가가치, 고기술 산업으로 진화해 왔어. 그래서 반도체를 잘 하고 있어. 2차 전지 잘 하고 있어. 그런데 그 다음 먹거리는 과연 무엇일까? 라는 네. 아마 의심들도 조금 외부의 시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신성장 동력이 잘 보이지 않는다. 지금 우리 경제의 약점을 세 분이 좀 간단하게 짚어주셨는데 하나하나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좀 그래서인지 최근에 해외 언론이나 기관들에서 우리 경제를 두고 여러 가지 말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대호 기자. 제가 정리를 해드릴 게 참 많습니다. 그래서 좀 자리를 옮겨서 하나씩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존재라는 챗 GPT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2024년 대한민국 수도 서울 그리고 여의도의 모습은 지금 어떨까라고 말이죠. 이 빌딩 숲 사이로 직장인들이 오가는 활기찬 거리 제대로 그렸죠. 역시 챗 GPT가 똑똑하고 그림도 잘 그리네요. 자, 그렇다면 50년 뒤에는 어떻게 변할까요? 다시 이 챗 GPT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자, 어떻습니까? 일단 건물들은 더 세련되고 멋있게 변했죠. 자, 그런데 이 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을 주목해 보십시오. 보행 기구에 의지한 노인들로 가득합니다. 인공지능 챗 GPT가 인식한 대한민국의 미래, 한마디로 늙은 나라라는 거죠. 자, 그런데요, 이게 그냥 나온 결과가 아닙니다. 미래 한국의 경제 규모는 파키스탄과 나이지리아에도 밀릴 것이다.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내놓은 충격적인 전망입니다. 이런 전망의 근거는 바로 인구입니다. 인구 대국인 파키스탄과 나이지리아는 앞으로 비약적으로 성장할 것인데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대한민국은 50년 뒤에 그 경제 규모가 세계 15위권 밖으로 밀려날 거라는 거죠. 앞서서 지난 2007년에는 골드만삭스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국은 2050년이면 미국에 버금가는 세계 2위 부국에 올라설 것이다 라고 말이죠. 이 추월하는 나라에서 추월당하는 나라로 불과 15년 만에 180도 그 평가가 뒤바뀌어 버린 건데요. 죄송하게도 우울한 전망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14세기 중세 유럽을 그린 그림입니다. 이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시죠? 인류 최초의 전염병,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죽음으로 몰고 간 흑사병을 묘사한 작품인데요. 뉴욕타임스는 한국이 0.7명인 현재의 출산율을 유지하게 된다면 이 흑사병이 강타한 중세 유럽보다 더 큰 폭의 인구 감소를 겪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보신 그림과 각종 기사들, 이것이 말하고 있는 건 바로 이 문제가 우리의 경제로 닥치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한국의 경제는 어쩌면 이 냄비 속 개구리 신세가 됐을지도 모릅니다. 개구리를 끓는 물 속에 넣으면 바로 뜨거우니까 튀어나오겠죠. 그런데 미지근한 물 속에 넣고 서서히 가열을 하게 되면 이 위험을 제때 인지하지 못하고 서서히 죽어가게 될 겁니다. 이거는 2013년 글로벌 컨설팅 회사인 맥킨지가 한국 경제를 빗대서 냄비 속 개구리에 비유한 적이 있는데요. 자, 그런데 얼마 전에 이 똑같은 맥킨지가 한국 경제 개구리론을 그 2탄을 10년 만에 또다시 내놨습니다. 이번에는 그 쓴소리의 강도가 더 커졌는데요. 인구 구조 변화와 노동 생산성 감소로 인해서 10년 사이에 이 냄비 속 물의 온도가 더 올라갔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다지 기분이 좋을 수가 없는 뼈아픈 지적이죠. 이 펄펄 끓는 냄비에서 우리가 보란 듯이 빠르게 탈출해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 개구리를 보니까 지금 눈이 번쩍 뜨입니다. 우리가 끓는 냄비 속에 있다고 하는 건 사실 상상만 해도 너무 싫지 않습니까? 그래서 늦기 전에 위기를 진단하고 대책을 찾는 이 시간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씩 짚어볼 텐데요. 당장 궁금한 건 올해의 경제입니다.
김광석 교수님, 네. 지난해에는 상저하고가 될 거다 했는데 뭐 상저하저였다 이런 평가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올해는 어떻게 전망이 됩니까? 네, 제가 매년 경제전망서를 발간하고 있어서 그 책을 쓸 때 첫 문장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는데 네. 2023년 지난해에도 너무나 힘들지 않았습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2024년 올해도 어려운 경제가 될 것 같다 예. 해서 첫 문장을 뭐라고 시작했냐면 오르막 올라와 또 오르막이다. 그러니까 오르막 오르느라고 체력을 다 소진했는데 그다음 내리막길이면 괜찮아, 해볼만 해요. 네. 그런데 또 오르막길이니까 정말 절망적인 거죠. 경사도가 더 높습니까? 네, 경사도가 굉장히 높고요. 2023년에 제기됐던 굉장히 많은 숙제들이 있죠. 예를 들면 고물가 숙제, 고금리라는 숙제, 저성장이라는 숙제. 네. 그 밖에도 부동산 PF 부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 현안들이, 이 숙제들이 해결되지 못했어요. 해결되지 못한 채 24년으로 그냥 건너간 거예요. 근데 우리 숙제를 해보면 아시겠지만 어제의 숙제를 내일로 미루면 예. 어제는 괜찮았을지 모르지만 오늘은 2배의 숙제가 남아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르막 올라와 또 오르막이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네. 그만큼 24년 경제가 녹록지 않을 것이다라는 예. 것에 또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하지만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어려운 국면을 제대로 진단하고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까를 더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되는 순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허준영 교수님, 올해 전망 어떻게 하십니까? 네, 방금 전에 김광석 교수님께서 전체적인 인상을 스케치해 주셨으니까요. 저는 조금 더 숫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외국의 정책기관들이나 우리 정부 혹은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숫자들 보면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한 2%대 초반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재밌게 눈여겨볼 부분은 한국은행에서 얼마 전에 이창용 총재께서 하신 얘기 중에 하나가 올해 한국은행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2.1%이지만 네. IT 부분, 그러니까 저희가 반도체 수출국이잖아요. IT 부분을 제외하면 한 1.7% 정도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결국 그것은 무엇이냐? 올해 우리 경제가 반등의 기미를 보이긴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1.4% 정도 성장했으니까 그것보다는 높은 숫자지요. 하지만 그 중심에는 이제 반도체가 있고요. 네. 반도체 수출이 결국 잘 돼서 올해 성장률은 좀 나아지겠지만 반도체라는 산업이 가진 특징, 고용 유발 계수는 굉장히 낮고요. 그리고 아주 대규모의 어떤 대기업들이 아주 네. 작은 경제 부분인 대기업에서 생산하는 수출 중심의 어떤 네.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우리 전체 경제의 훈풍으로 그래서 여기 시청하시는 분들이 훈풍을 느끼시기까지는 시간이 네. 좀 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김광석 교수님 교수님? 말씀에 제가 조금 첨언을 드리고 싶어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24년 성장률이 23년보다는 높은 게 사실이에요. 2%대니까. 주요 전망치들이. 예. 근데 기저효과라는 단어를 우리는 배제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경제 현상이 다 전년 대비예요. 그렇죠. 예를 들면 기업의 매출액도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이 얼마나 늘었나. 네. 기업의 수출액도 얼마나 전년보다 늘었나. 근데 GDP도 마찬가지입니다. 2023년 GDP보다 24년 GDP가 얼마나 늘었나. 네. 그러니까 수출액, 소비 규모, R&D 투자 규모, 정부의 예산 지출액 이런 모든 그 경제를 보여주는 그 지표들이 네. 다 말 그대로 전년 동기 대비 비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23년 경제가 그토록 안 좋았기 때문에 예. 그 비교 연도가 너무 낮기 때문에 그때랑 비교하면 숫자적으로는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린다면 숫자적으로는 좋은 경제일 수도 있어요. 네. 그러나 우리가 체감할 만큼 좋은 경제는 아니다. 알기 쉽게 요 말씀만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이거죠. 농부가 농사를 짓는데 사과를 100상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100상자 네. 그 다음에 또 100상자예요. 네. 근데 2023년에 50상자로 줄었어요. 근데 24년 경제 80상자로 늡니다. 네. 그러나 23년보다는 늘지만 사실 평년보다도 못한 경제죠. 거의 뭐 1.5배 이상 늘었지만 그렇습니다. 그렇게도 또 하나 볼수 있겠네요. 전년보다 더 힘들어지는 게 있습니다. 혹시 그 물리집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물리집? 오늘도 혹시 기술 얘기입니까? 그 물리 얘기는 아니고요. 물가, 이자, 집값. 정말 사람들이 이제 힘들게 하고 있는데 뭐 전년 대비 이야기하셨습니다만 물가 정말로 많이 올랐죠. 특히 그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체감하는 신선식품 물가 같은 경우는 12월에도 한 14.5%나 네.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부님들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10,000원 가지고 장 보러 나갔다가는 사과 2쪽 사고 오는. 만 원으로도 쉽지 않은 그렇죠. 요즘입니다. 요즘에는 동전이 필요 없는 시대가
붕어빵조차도 동전으로 살 수 없는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또한 이자 부담도 훨씬 더 커졌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느끼기에 2024년은 얼마나 잘 버티는가가 중요한 한 해 아니겠는가 이런 말도 나옵니다. 네, 버티는 힘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계부채 문제도 계속해서 지적이 되고 있어요. 피크코리아의 주요 원인이다. 그리고 이게 우리 경제의 뇌관이 될 것이다. 이런 표현까지 나오는데 김광석 교수님, 네. 가계부채 문제는 지금 얼마나 심각한 상황입니까? 정말 우리 한국 경제의 가장 약한 고리가 무엇일까? 그러니까 장기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 닥친 과제죠. 가장 약한 고리를 하나 꼽아라 그러면 빠짐없이 나오는 것이 가계부채죠. 네. 근데 세계 주요 국제기구, IMF, 월드뱅크, OECD, BIS, IIF, 국제기구 성격의 모든 금융 경제 관련 기관들이 공통되게 한국 경제의 약한 고리를 지적하는데 그게 바로 가계부채입니다. 네. 근데 가계부채 문제를 도대체 가계부채 뭐가 문제냐? 네. 이 뭐가 문제냐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세 가지로 요약적으로 답변 드리고 싶어요. 네. 첫 번째는 바로 규모적으로 문제다. 한번 볼까요? 그렇죠. 규모를 한번 보여주시죠. 그래프를 보시면 이게 주요국들의 GDP 대비 가계부채의 비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나라 경제 규모 대비 가계부채가 얼마나 비율을 차지하나. 우리는 그러면 GDP보다 더 높은 거예요? 더 큰 그렇습니다. 거예요? 그러니까 조사 대상국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경제 규모보다 가계부채의 규모가 더 많은 거죠. 그만큼 규모 면에서 절대적으로 많은 가계부채를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네. 라는 것이 첫 번째 네. 가계부채 문제고요. 두 번째는 바로 속도입니다.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가 그 어떤 나라보다도 빠른 것. 여기에 또 문제가 있어요. 네. 그러면 지금 높은 것도 사실이지만 앞으로 더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네. 걱정이 되는 거예요. 예. 예를 들면 OECD에서도 이번에 분석을 했는데 금융위기 직전과 지금을 비교합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나라는 금융위기를 겪고 나서 2007년 이후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계속 줄여왔는데 어려운 네. 말로 디레버리징이라고 하죠. 네. 계속 줄여왔는데 한국만 계속 늘어난 거예요. 이 조사 대상국 중에서 네. 꾸준히 가계부채 비율이 늘어난 나라가 역시 또 한국입니다. 규모 속도가 두 번째, 그렇죠. 세 번째 뭡니까? 세 번째가 바로 상환 능력이에요. 좀 단적으로 얘기해드리면 가계부채 규모가 늘어나는 것 자체가 뭐가 문제냐 하는 질문을 하신 분도 계세요. 소위 고소득층이 더 많은 빚을 짓고 있고 네. 저소득층의 빚은 좀 상대적으로 작잖아요. 그러니까 갚을 수 있는 빚이면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데 네. 이 채무 상환 능력은 갚을 수 없는 빚이 늘어나고 있다.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가구, 네. 우리는 취약차주라고 하는데 취약차주의 빚이 늘어나고 있다. 이 부분 결국 네. 세 가지, 세 가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우리 한국 경제가 유독 규모, 속도, 상환 능력 면에서 네. 취약한 가계부채의 구조를 띠고 있다. 이렇게 진단해 보겠습니다. 허준영 교수님도 이 가계부채 동의하십니까? 뭐 동의하는 부분이 있고요. 저는 속도나 그 규모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지만 또 저는 가계부채는 결국은 또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결국은 분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 누가 가계부채를 지고 있느냐의 문제인데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보다도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한 3분의 1을 넘는 숫자가 가계부채의 숫자가 주택담보대출인데요. 2013년부터 한 2018년 정도까지 주택가격이 한 1.5배 정도 올랐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때 가계부채의 연체율은 오히려 3분의 1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스토리가 얘기하는 바는 뭘까요? 저희가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네. 가계부채가 늘어나니까 결국 그렇게 부실이 생겨서 금융위기까지 오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은 그때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문제가 됐던 건 양도 양이지만 부채의 질이 그러니까 네. 프라임 모기지가 아니고 서브프라임까지 파생 조금 더 상품들이 너무 많았죠. 너무 많고 그리고 빚을 상환할 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에게까지 대출이 나간 것이 문제였다. 결국 부채의 질이 문제였다라는 얘기인데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주택이라고 하는 한국에서 한국적인 특수성에서 굉장히 안전한 자산을 끼고 있는 대출이 가계대출 전체 대출의 3분의 2고요. 네. 올해 숫자를 한번 볼까요? 올해 사실 4월까지는 가계부채가 조금 줄었었습니다. 지난해 예, 지난해죠. 죄송합니다.
근데 지난해 5월부터 가계부채가 다시 늘기 시작했는데 네. 주로 누구에게 늘었냐? 고소득, 고신용, 장년층에게 늘었습니다. 어떤 형태로? 은행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의 형태로 늘었습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결국은 가계부채의 분포를 보자는 게 뭐냐? 네. 가계부채가 이런 식으로 고신용, 고소득자에게 안전한 형태로 나갔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계부채가 부실화가 돼서 은행들이 이것의 연체로 인해서 연쇄 도산하는 일이 벌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한마디로 네. 우리나라의 경제에 있어서 가계부채는 급성질환은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급성질환만큼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이 바로 만성질환입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가계부채가 높아지면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이냐? 첫째, 금리 변동에 굉장히 취약하게 됩니다. 그렇겠죠.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 특히 변동금리 대출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네. 금리 상승기에는 가계부채가 결국 상환의 부담이 늘어나면서 가계부채를 지고 있는 차주들이 소비를 줄이고 결국 빚을 갚는 데 돈을 쓰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될 것 같고요. 소비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 GDP의 중요한 한 축입니다. 네. 그래서 가계부채가 전체적으로 경제를 좀 덜 역동적으로 만들고 조금 더 금리 변동에 취약하게 만든 만성질환이 네.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계부채도 지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진단을 해봐야 되는 문제고요. 피크코리아론 얘기할 때 잠재 성장률이 하락한다, 그래서 위기다 이런 말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올해 경제 성장률 2%대다 이런 얘기가 지금 전망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잠재 성장률하고는 뭐가 다른 겁니까? 그러니까 잠재 성장률과 실제 경제 성장률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하루에 한 5km를 뛰실 수 있는 기초 체력을 가지신 분이 있다면 그 5km라고 하는 것이 그분의 잠재적인 어떤 달리기 거리입니다. 네. 그게 잠재 성장률과 비슷한 개념이죠.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갑자기 컨디션이 좀 좋으셔서 7km를 5km가 아닌 7km를 뛰셨다. 그러면 그거는 그날 뛴 거리가 7km인 거잖아요. 그것은 기초 체력과 더해서 그날 뭔가 좋은 일이, 컨디션이 좋은 일이 있으셔서 했던 조금 네. 더 뛰긴 게 되신 거죠. 사실 경제는 이렇습니다. 잠재 성장률이라고 하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초 체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기초 체력보다 더 달리기를 하시면 저희 몸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죠? 열이 나죠. 네. 경제도 잠재 성장률 이상으로 성장을 하면 열이 납니다. 어떤 예. 형식으로 열이 나냐 하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열이 물가가 납니다. 오르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재 성장률의 개념은 경제가 인플레이션을 많이 발생시키지 않고 기초 체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여력. 경제의 기초 체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올해 잠재 성장률 전망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최근 들어서는 뭐 발표하는 기관마다 약간씩은 다릅니다만 전반적인 컨센서스는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 최근에 한 2%대 초반까지 와 있다라고 보고 네. 있고요.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2%대 초반이니까 우리 예. 경제는 잠재 성장률 수준에서 성장을 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김광석 교수님, 지금 잠재 성장률 지금 보니까 좀 좋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설명을 좀 더 부탁드려 볼까요? 네, 지금 너무나 잠재 성장률을 쉽게 설명해 주셨지만 예. 또 저의 언어로 설명을 한번 드려보면 이렇습니다. 혹시 제가 질문 드려볼까요? 제가 오늘 식사를 얼마나 했을까요? 밥을 몇 공기 먹었을까요? 오늘 세 끼 중에서 다섯 공기? 그러면 오늘 5공기를 먹었다. 이것은 저의 네. 오늘 실제 식사량입니다. 네. 이게 실질 경제 성장률하고 비슷한 거예요. 네. 근데 잠재적으로도 제가 한 5공기는 먹을 것 같이 네. 보입니까? 네. 잠재 식사량과 실질 식사량이 같았던 겁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네. 제가 내일은 감기가 걸려가지고 예. 실제 식사량이 2공기로 줄었어요. 예. 5공기는 먹을 줄 알았는데 기대하는 식사량이 5공기인데 5공기를 채 못 먹고 2공기밖에 못 먹어요. 이게 실제 식사량과 잠재 식사량의 컨셉이에요. 네. 결과적으로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잠재 성장률 추이를 제시해 드리는데요. 주요 기관마다 잠재 성장률 전망치를 전망하는 그 컨센서스가 네. 좀 차이가 있겠지만 1990년대 보세요. 우리가 기대할 만한 성장률 자체가 10%가 넘었었어요. 그랬군요. 근데 2000년대 들어서 대략 5%대로 떨어졌죠. 네. 그러니까 고성장 국가에서 중성장 국가로 내려온 겁니다. 그리고 2010년대 이후로 저성장화되고 있는데 네. 특히 2020년까지는 그래도 2.5%대 요 정도의 잠재 성장률, 잠재적으로 그 정도는 식사할 거야라고 기대하는 네. 우리 한국 경제의 산업 구조, 기술 구조, 또 수출 구조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보면 잠재적으로 한 네. 2.5%는 성장하지 않겠어 기대했었는데 더 내려가네요. 아예 기대 자체가 0에 네. 가깝게 떨어지는 예. 중장기적으로는 잠재 성장률 자체가
0%대로 수렴하는 네. 그런 것으로 주요 기구들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피크 코리아 론에 해당된다고 네. 볼 수 있겠죠. 박상준 교수님, 그래서 지금 이 그래프도 그렇고 우리가 이래서 일본처럼 되는 것 아니냐, 이제 30년 장기 불황으로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저는 뭐 저희가 저성장의 뭐 불황이라기보다는 저성장의 뭐 초입에 이미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들어가느냐 마느냐 우리 들어봤어요 이렇게 묻는 건 의미가 없고 네. 여기서 어떻게 나갈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걸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본하고 한국이 굉장히 유사한 점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같아지나? 저희가 고령화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저희가 젊을 때는 젊은이들 파워가 대단했어요. 막 학생 시위를 한다 하더라도 파워가 예. 대단했죠. 굉장히 젊은 나이에 30대에 막 국회의원이 되고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제가 일본을 갔는데 20년 전에 보니까 젊은이들 파워가 너무 약한데 거기다가 젊은이들이 결혼, 출산은 고사하고 연애를 안 한다는 거예요. 연애에 관심이 없다. 그래서 그때 뭐 초식남이라든가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네, 그런 얘기를 지금 하면서 우리나라에서 많이 나오는 네, 얘기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때 한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저는 한국이 굉장히 젊을 때 거기를 갔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한국 젊은이들이 연애를 안 해. 이거는 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참 일본은 이상한 나라구나 했는데 20년, 30년이 흐르고 나니까 한국도 그런다는 거예요. 네. 제가 이렇게 깜짝 놀랐는데 가장 유사한 점을 세 가지를 말씀드린다면은 네. 첫 번째는 뭐 역시 인구 고령화, 네. 이거 그리고 젊은이들이 활력이 없어지는 것 이것이 가장 첫 번째라고 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주거하고 고용하고 노후가 일본에서 다 불안했거든요. 네. 저는 버블이 끝나고 한 30년 정도 지났는데 최근에 10년은 제가 잃어버린 10년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예. 제가 보니까 처음에 버블 끝나고 한 20년 정도를 제가 잃어버린 20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일본이 저성장에 들어갔는데 우리가 저성장에 들어갔는지 어떤지를 모르고 네. 일시적인 경기 후퇴인가 하면서 굉장히 방황하던 그때 일본이 주거하고 고용하고 노후가 굉장히 불안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버블 때는 엄청 막 집값이 올랐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집을 사야 돼 말아야 돼? 맞아요. 네, 너무 비싸니까. 근데 버블이 끝나고 나니까 15년 동안 주구장창 집값이 떨어지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또 사람들이 샀다가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불안한 사회였거든요. 근데 지금 한국이 그렇잖아요. 그렇네요. 집을 산 사람은 떨어질까 봐 공포스러워하고 집이 없는 사람들은 예. 또 폭등할까 봐 걱정하고요. 네. 그러니까 주거가 굉장히 불안했고 그다음에는 고용이 일본이 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초에 기업이 네. 많이 도산을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고용이 되게 불안했는데 특히 청년 고용이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회사에 있는 사람들은 회사에서 보호를 받는데 이제 채용 시장에 막 들어온 청년들은 일자리가 네. 없어가지고요. 그래서 그때 나온 말이 또 히키코모리, 뭐 취업 빙하기, 또 예. 애들이 이제는 독립하지 않으려고 하고 오히려 부모하고 살려고 한다. 네. 캥거루족. 네. 이게 또 한국에서 또 반복이 그러네요. 되잖아요. 그대로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노후인데 네. 자 이제 기업 사정이 안 좋으니까 정년을 못 채우는 사람들도 많이 생기는 거예요. 또 네. 희망퇴직도 생기고 그런데 또 소문에 연금조차 뭐 고갈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대 초에 일본에서도 이거 연금도 이제 정부가 줄 수 없을지도 모른다. 우리가 네. 연금 어떡하지?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또 그런 모습이잖아요. 굉장히 닮아 있네요. 네, 그러니까 이런 사회 지표들이 굉장히 비슷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기업인데 역시 기업은 굉장히 잘 나가고는 있는데 이 다음 단계 아까 두 분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기업이 이 다음 단계 그럼 우리의 먹거리는 무엇인가 네. 이거를 막 찾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는 것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이쪽은 굉장히 잘 나가고 있지만은 하지만은 또 굉장히 강력한 또 도전자들이 있거든요. 네. 네, 이런 상태에 있는 것이 굉장히 닮은 점이고요. 또 다른 점도 있죠. 다른 점, 다른 점 어떤 게 네.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가계부채 말씀하셨는데 한국은 지금 가계부채가 문제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가계부채는 문제가 되지 않았고요. 정부부채가 문제 이런 것들도 다른 점이지만 저는 특히 크게 다른 점을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99년에 일본을 갔는데 99년 그때도 마찬가지지만 또 그 이후에 이제 일본의 기록들을 보면은 90년에서 2000년 초반까지는 일본 기업들이 80년대 그리고 90년 네. 세계에서 정점에 섰던 기억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넘버 원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국
계속해서 올라오고 삼성하고 LG가 일본의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데도 네. 이걸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니 같은 경우에 2004년부터 TV가 적자를 내기 시작했는데 네. 2012년까지 TV 부문을 전혀 뭐 구조조정을 못해요. 그러니까 누적 적자를 뭐 몇천억 엔 대처가 좀 늦었네요. 네. 예. 그렇게 되도록 이제 기업들이 대처를 못했는데 근데 한국 기업들은 지금 보면은 굉장히 긴장감이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일본 기업의 경험을 봤기 때문에 우리도 저렇게 되는 거 아니야 하는 예.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 긴장감이 일본의 구조 개혁에 성공한 그 일본의 그 경영자들이 가장 후회하는 것이 이것이거든요. 90년대 우리에게는 2000대 초반에 우리에게는 네. 긴장감이 없었다. 근데 지금 한국은 이 긴장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한국이 네. 또 일본을 봤잖아요. 이 점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일본은 모델이 없었어요. 네. 근데 한국이 일본을 봤고 또 일본이 가지고 있지 않은 긴장감을 가지고 있는데 이 점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래도 조금 더 빨리 일본보다는 인지를 했고 그럼 관리를 여기서부터 잘하면 충분히 대비를 해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박상준 교수님 그러면 무엇부터 해야 됩니까?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우선은 기업이고요. 사실은 제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고용이에요. 네. 고용이 좋아야만 사회가 평온해지고 뭐 지금은 현재 일본이 자살률도 우리보다 훨씬 낮아요. 또 출산율은 우리보다 높죠. 근데 이게 다 고용하고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고용이 중요한데 이 고용을 하는 것이 기업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기업이 어떻게 하면은 더 커질 수 있는지 네. 아니면 더 활력을 가지게 될 것인지 이것들을 우리가 응원하고 네. 서포트하는 것이 근데 기업을 서포트하자고 하면은 이게 잘못 인식이 돼가지고 기업이나 기업인의 뭐 범죄라든가 이런 것도 다 봐주고 뭐 사면하고 이런 얘기가 아니고 네. 기업이 기업으로서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서포트해주는 이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고용인데 기업 얘기 조금만 더 해봐도 네. 될까요? 일본 기업들은 그럼 어땠습니까? 우리가 지금 조금 일본을 보면서 참고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예. 일본 기업들은 이제 90년대 말 그리고 2000년대 초에 굉장히 많이 도산을 했고요. 예, 그래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지금 여기서 검은 선으로 나온 것이 그 니케이 주가 지수거든요. 주가 지수는 보시면은 버블기 때 굉장히 높았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내려갔다가 아직도 버블기의 그 정점을 회복하지 못했어요. 네. 과거는 버블이었으니까. 하지만은 여기서 하얗게 나온 부분이 기업의 영업이익이거든요. 네, 기업의 영업이익을 보시면은 버블기에 높긴 했지만은 그 뒤에 몇 번 그 버블기의 기록을 깨죠.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일본 역사에서 가장 높은 영업이익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 하얀 그래프를 보시면은 중간에 많이 내려가죠. 가장 오른쪽에서 내려간 것은 단기적으로 그 코로나 때거든요. 근데 코로나 때도 단기적으로 내려갔지만 이때도 고용과 자살률, 출산율이 다 영향을 받았어요. 예. 기업의 실적이 안 좋을 때. 근데 그때는 뭐 단기적이니까 큰 영향 없었지만 그 이전에 또 많이 내려간 걸 보시면은 이때는 리만 쇼크 때거든요. 네. 이때 금융위기 굉장히 때. 고용이 안 좋았어요. 네. 네. 그리고 그 이전으로 가시면 이제 상당히 오랫동안 안 좋죠. 버블기 이후에. 네. 이때도 일본이 고용이 굉장히 안 좋으면서 여러 가지 사회 지표가 안 좋았거든요. 네. 그런데 이렇게 안 좋은 시기를 일본이 쭉 지나오면서 일본 기업들이 이제 범용화가 된 제품, 가격 경쟁을 해야 되는 제품, 한국하고 중국하고 경쟁을 하고 싸워야 되는 이거는 우리가 간망이 없다. 그러니까 네. 이 매출액이라든가 어떤 규모라든가 세계에서 몇 위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로 결국에는 경쟁력이 있는 부분에 집중을 해가지고 여기서 살아남으면서 예. 이 전체 그 공급망에서 우리의 위치를 가져야 된다. 네. 최근에 일본에서 얘기하는 거는 초크 포인트거든요. 포인트요? 초크라는 것이 이제 목을 이렇게 잡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초크 포인트인데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수출 규제를 했을 때도 네. 겨우 세 가지 사실 금액으로 따지면 크지도 않은 이 세 가지가 예. 일본인들이 한국의 초크를 잡았다고 생각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일본은 이제 B2C에서 국내 시장은 좀 위축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본 기업들은 이 전체 공급망 중에서 우리의 역할만 있으면 된다. 네. 우리가 그 남들을 이길 수 있는 기술력이 있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많이 갔고요. 여기까지 듣고 고용 네. 얘기를 좀 여쭤봐도 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예. 또 일본 사회가 이제 그 고용이 중요하다. 고용이 잘 안 되면은 뭐 출산율도 안 되고요. 여러 가지 안 좋으니까 그 고용이 중요하다 해가지고
굉장히 이 고용을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네. 한 번 굉장히 고용이 나빠진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고용을 지키자. 그래서 임금을 올리는 대신에 노조들도 임금은 올리지 않더라도 이 고용을 지키는 것이, 고용을 유지하는 것이 더 낫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은 네. 이번에 세부 백화점, 일본은 내수장이 안 좋으니까 백화점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래서 세부 백화점이라는 백화점이 그 미국계 펀드에 팔리게 된 거예요. 팔리게 되니까 미국계 펀드는 당연히 이 백화점을 샀으니까 구조조정을 해가지고 이 백화점의 영업이익을 많이 내도록 이렇게 바꾸려고 하겠죠. 예. 그러니까 이 백화점에 고용된 사람들은 파업을 한 거예요. 이 백화점 매각에 반대하는. 네. 왜냐하면 고용이 불안하니까.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결했냐면은 이 백화점을 매각하는 측에서 네. 고용은 유지해주겠다. 근데 이 고용이 이 백화점에서의 고용은 불가능하니까 우리의 자회사를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당신들이 이 백화점에서는 잘리더라도 네. 자회사로 옮겨서는 고용 유지대로 하겠다. 근데 이게 한국 같으면은 안 돼. 나는 절대 이 백화점에서 일할 거야. 재배치는 안 돼.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은 네. 노조는 그 얘기를 듣고 하루 만에 이틀 만에 그 파업을 또 끝냈어요. 그럼 어떤 사회적인 대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노조도 이제 협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기업이 살지 못하면은 고용은 어떻게 될 수가 없으니까 우선 기업이 살아야 된다. 하지만 기업이 살아 있는 한에는 고용은 유지를 해달라, 지켜달라 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노력들의 시간이 있어서 그런지 요즘에는 일본 경제가 좀 좋아지고 있다는 평가도 들리고요. 국민들 인식이 많이 달라졌다 이런 이야기들 들리는데 맞습니까? 네, 일본 그 경제가 좋아지긴 했는데 사실은 일본 경제라는 것이 이 버블이 붕괴되고 나서 계속 나빴던 것이 아니고요. 계속해서 비닐 사이클을 그리면서 좋았다 나빴다 했거든요. 그랬는데 그 트렌드라는 것이 이제 계속 안 좋으니까 우리가 네. 안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래도 그 비즈니스 사이클을 그리면서 지금 현재는 좋은 비즈니스 사이클에 들어와 있는데 이것들을 경험을 하면서 일본 사람들이 최근에 엔화가 굉장히 약하다 보니까 이제 일본이 GDP에서 세계 경제 2위 대국이었잖아요. 예. 그런데 그랬다가 이제 중국에 밀려서 2010년에 3위가 됐고요. 그랬는데 이번에 이제 독일에 밀려가지고 4위가 될 것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이게 일본 입장에서는 큰 뉴스죠. 이제 세계 3위에서 또 4위가 된다. 그러니까 4위가 된다는 그 뉴스가 포털에 실렸을 때 네. 거기서 가장 많은 댓글이 달린 그 기사를 제가 봤는데 그 댓글 중에서 가장 많은 좋아요를 받은 댓글이 나는 큰 나라에서 살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나는 살기 편한 나라에서 살고 싶다. 일본이 더 이상 살기 편한 나라. 네, 일본이 더 이상 전 세계 2위, 3위 이거는 나는 상관없다 그런 거죠. 거기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응원하는 댓글을 달아가지고 그런 건 나하고는 상관없고 나는 내 직장이 있고 내 정년도 보장되고 내 노후도 안정되고 네. 아이들을 키워서 내가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나라에 살고 싶다 네. 했는데 저는 살기 편한 나라, 고용과 주거와 노후가 안정되는 나라 네. 이것이 지금의 일본 사람들이 지향하는 국가인데 결국에는 생각해 보면은 우리 한국에서도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살기 편한 나라라는 이야기에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곱씹고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저희가 지금 피크코리아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 근거 중에 또 하나 강력한 요인으로 꼽히는 게 인구 감소입니다. 일본도 그랬고요. 이대호 기자, 네. 우리나라의 지금 인구 상황은 일본보다도 훨씬 심각한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고령화 속도가 일본도 추월을 했고요. 그리고 그 출생률, 출산율을 봐도 더 심각하죠. 많이들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지난해 3분기 합계 출산율이 0.7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이 수치가 얼마나 심각한 거냐면요. 거의 전쟁이 일어나거나 나라가 큰 혼란에 빠졌을 때나 보여줄 법한 숫자거든요. 일례로 독일이 통일한 그 직후에 동독에서 당시에 보여줬던 최저 출산율이 0.77이었습니다. 그 수준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펼쳐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 위기 상황이다. 이렇게 봐도 무방한 거고요. 사실 그 전 세계 합계 출산율이 서서히 내리막인 거는 공통적입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네. 평균적으로 한 2.3명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네. 보여주시죠. 그 중에서도 지금 화면에 나타나고 있죠. 맨 위가 2.3이고요, 전 세계. 그리고 그 중에서도 선진국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는 OECD 국가의 평균 출산율은 1.58.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빨간 그래프 하나 추락하는 게 있죠. 0.7까지 떨어진. 저게 바로 우리나라의 현재 모습이고 아마 머지않아서
2023년도 4분기 합계 출산율이 발표가 될 텐데 네. 그거는 0.6대까지 떨어질 것이다. 이런 더 암울한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에는 0.5명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네. 그러면 두 커플이 거의 결혼을 했을 때 아이가 한 명 태어난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지금 저희가 굉장히 지금 이렇게 인구 문제, 저출생 문제 심각하다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너무 많이 해서인지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허준영 교수님, 인구가 줄면 이거 참 심각한데 왜 이렇게 잘 인식이 되지 않는 건지 좀 얼마나 경제적인 파장이 있을지 좀 말씀해 주실까요? 저희가 아까 이제 계속 잠재 성장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잠재 성장률을 보면 지금 저희가 2%대 잠재 성장률도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낮아진 거네라는 굉장히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된 건데요. 최근 들어서 그 한국경제학회와 그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발간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관련된 전문가 교수님들이 일을 하셔서 발표하신 보고서인데요. 그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을 계산해 보니까 향후에 인구 구조 고령화가 이렇게 유지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2070년에 저희가 지금 생각하기로는 전 국민의 절반 이상이 65세 이상으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 2070년에 잠재 성장률 1%를 지키기 위해서 고용률, 즉 15세 이상 인구 중에 몇 퍼센트가 일을 해야 되냐? 80%가 일을 해야 된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네. 1%입니다. 그런데 지금 2%도 굉장히 낮은 숫자라고 뭐라고 저희가 불평을 하고 있는데 네. 1%라는 잠재 성장률을 만들기 위해서는 15세 이상 인구 100명 중에 80명이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자, 그러면 한 1.5%까지 늘리려면 예. 어느 정도 일을 해야 되느냐? 고용률이 108%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모든 고등학생들이 공부를 못하고 다 일을 해야 되는 거네요. 네, 15세 이상 인구 100명이 있는데 108명이 일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한마디로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전 국민이 다 일을 해야 되는 다 상황.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노동 공급을 줄임으로써 경제의 잠재 성장률, 기초 체력을 떨어뜨리는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네. 굉장히 말씀이 충격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10시 45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2024 신년기획 다른 미래 제3편 피크코리아 그 너머의 도전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나라의 수출이 드디어 1,000억 달러를 돌파하게 됐습니다. 세계 12위의 수출 대국으로 성장했습니다. 지난달 수출액이 280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반도체와 철강이 실적의 견인차 역할을 했습니다. 12년 만에 선진국 대열에 올라서는 겁니다. (2024) 신년 경제기획 다른 미래. 절체절명의 단계에 이른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 문제. 그렇다면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제가 직접 그 몇몇 반응을 추려봤습니다. 같이 보실까요? 이제 애가 3살인데 유치원 보내고 이것저것 가르치다 보면 월 100만 원 이상이 지출이 됩니다. 회사 끝나고 물류 알바를 뜁니다. 둘째, 어림도 없지요. 우리나라에서 아이 한 명을 18살까지 키우는 데 드는 비용이 평균 3억 6,500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자, 또 다른 이야기 한번 볼까요? 지방은 먹이가 없고 서울은 둥지가 없는데 새들이 알을 낳겠나요? 네, 이 말인 즉슨 지방에는 일자리가 없고 서울에는 집을 구하기가 힘드니 안정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겠느냐 이런 지적인 거죠. 또 하나 보시죠. 노후에 대한 지적인데요. 지금 버는 돈을 안 쓰고 다 모아도 노인이 돼서 가난할 확률이 높은데 자식 낳아서 키울 생각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OECD 1위라는 기사에 달렸던 댓글이었습니다. 이 모두 공감 가는 얘기들이기는 합니다만 우리 스스로가 느끼는 것보다 외부의 시선은 사실 더 심각합니다. 최근 국내외에서 화제가 됐던 미래 한국 시나리오가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지금으로부터 43년 뒤
2067년의 한국의 모습입니다. 이게 도시의 한복판인데요. 하지만 사람들이 보이질 않습니다. 광활한 유령 도시가 된다라는 거죠. 노인 세대는 돌보는 사람 없이 방치된 지 오래. 그리고 이 부양 부담에 지쳐서 또 미래가 보이지 않는 젊은이들은 대거 이민을 떠납니다. 좀 심각한 얘기인데요. 이거는 한국은 소멸하는가? 라는 제목의 뉴욕타임스 칼럼 내용이었습니다. 이 칼럼은 우리나라 통계청 자료를 인용을 해서 2067년 대한민국의 인구가 3,500만 명 아래로 떨어질 것이라면서 그 심각성을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을 집중 조명한 이유도 밝혔는데요. 대한민국이 연구 대상 국가가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전 세계가 우리나라를 지금 실시간으로 주목할 만큼 우리나라 상황이 초유의 사태다. 이런 게 좀 씁쓸하게 다가오기도 하는데요. 3,500명만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고 지금 얘기가 전망이 나왔대요. 김광석 교수님, 정말 네. 이러다가 우리나라 소멸할 수도 있는 것입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떤 분들은 정말 인구가 감소하는 거 맞아 하면서 체감이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도 서울 살면서 인구 감소를 사실은 체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근데 상대적으로 인구가 확실히 줄고 있다라는 것을 체감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네. 그런 관점에서 우리나라가 소멸한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특정 지역이 소멸한다라고 표현을 해보고 싶어요. 자료를 보겠습니다. 네. 네. 보시는 것처럼 소멸 위험 진입 단계, 이미 소멸 위험 상황에 놓인 그런 단계의 지역들을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고요. 그리고 곧 이 소멸 위험 진입 단계로 들어갈 수 있는 소멸 고위험 지역들을 노란색으로 표시했습니다. 절반이 넘네요. 네, 예를 들면 이 빨간색 지역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저도 종종 이 지역을 가서 지역 주민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3년 동안 아이 울음소리가 나타난 적이 없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특정 군소도시의 경우에는 지방 소멸 현상이 현실화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좀 경제는 또 심리 아닙니까? 네. 예. 그런데 지금 이런 문제들을 좀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경제는 심리다. 예. 그러니까 저성장은 또 다른 저성장을 만든다. 저출산은 또 다른 저출산을 야기한다. 어쩌면 이 저출산 현상이 마치 문화화돼서 아이 낳는 삶보다 아이 낳지 않는 삶이 더 유리한 거 아니냐 하는 그 문화가 형성되는 것. 그게 가장 두려운데요. 네. 특히 지방 소멸 위험 지역,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지역에서는 너도 나도 아이를 안 낳다 보니까 학교가 실제 폐업을 하고 폐교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 낳기가 더 어려운 환경으로 또 놓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국 저출산은 또 다른 저출산을 야기하고 결과적으로 지방 소멸 현상은 더 가속화될 수 있겠다라는 우려, 그런 것들이 굉장히 그 고민스러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좀 시각을 바꿔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일각에서 나옵니다. 우리나라 너무 가뜩이나 자원도 없고 경쟁이 치열하니까 인구가 줄면 좀 숨통이 트이는 것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허준영 교수님, 일리가 있는 말입니까? 일리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위험성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최근에 인기 있는 의대를 생각해 보죠. 어떤 분이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세상에서 태어나서 의대를 갑니다. 의대를 가기는 더 쉬워지겠죠. 그래서 의사가 됩니다. 그리고 개업을 합니다. 개업을 했는데 인구가 모자라서 일할 사람들이 모자라서 간호원들은 없습니다. 혼자서 수납하고요. 혼자서 환자 보고요. 혼자서 고객들이 돌아가실 때 계산까지 합니다. 당연히 생산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영업을 하다가 병원을 폐업을 합니다. 그러면 결국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저희가 생각하기에 기존의 어떤 인력들이 기계로 대체되거나 뭐 AI 같은 기술로 대체되지 않은, 충분히 대체되진 않은 상황에서 저희가 인구 구조 감소가 이렇게 일어나면, 인구 감소가 일어나면 결국은 산업 자체의 붕괴로까지 연결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는 단기적으로는 경쟁률이 낮아지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산업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제가 김광석 교수님한테 좀 질문 드리고 싶은데 주변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원체 네. 이제 집 사기가 힘든 시대, 집값이 너무 높다 보니까 그래도 좀 인구가 줄어들면 네. 내 집 마련하기는 조금 더 쉬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좀 어떻게 좀 판단하세요? 네, 인구가 감소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하는 여러 여론 중에 하나인 거예요. 예. 근데 실제 우리나라의 인구가 지금 5천만이 넘는데 나중에 예를 들어서 3천만이 된다 해도 지금 캐나다 인구가 3천만입니다. 호주 인구가 2,500만입니다. 네. 우리나라보다 땅덩어리가 큰 뉴질랜드 인구가 400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나라의 형태로 가는 게 뭐가 문제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 인구가 그런 수준을 계속 유지하는 건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경제는 항상 그 스테이터스, 현재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과거부터 앞으로 어떻게 변화하는지 경로를 봐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 현상 속에서 기존의 공장이 쓸모가 없어져요. 기존의 어떤 산업 현장이 쓸모가 없어져요. 기존의 도시가 쓸모가 없어져요. 기존의 학교가 쓸모가 없어져요. 그러면서 우당탕탕 하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우리 인구가 절대적으로 많고 나중에 줄어도 주요국들보다 많은 나라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네. 그것보다도 인구가 많았던 나라에서 인구가 적은 나라로 급속히 달려가는 문제가 저는 네.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예. 집 사는 문제 관점에서는 역시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비대칭화라는 키워드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줄어든다. 그거 맞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인구가 줄지만 수도권 인구가 당장 줄어든다라고 전망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현상은 다 어디에 해당되느냐? 지방에 해당된다. 그러면 지방은 계속 인구가 떠나고 수도권으로는 인구가 계속 네. 집중되고 그러면 수요적인 측면만 고려했을 때 집값은 어떤 현상을 야기할까요? 예, 비대칭화. 수도권의 집값은 수요가 계속 뒷받침되면서 네. 강한 상승세를 나중에도 야기할 수 있고 장기적인 이야기입니다. 단기적으로도 그렇습니다만 지방의 경우에는 계속 떠나다 보니까 수요가 뒷받침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집 사기 좋은 거 아니냐라는 그 질문 일부는 맞고 일부는 맞지만 네. 지방 소멸 도시에서 살 의향이 있다면 집 사기 좋은 게 맞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집 사기는 더 어려워지는 세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인구 감소가 어쨌든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력이 치명적이라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출산율을 높일까, 어떻게 하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까를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참고할 만한 사례들을 준비했는데요. 이대호 기자. 네, 사실 저성장은 선진국에 진입하면 어느 정도 다 성장을 하면 겪어야 하는 그런 일시적인 성장통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선진국의 길을 걸어간 나라들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걸 보면서 좀 힌트를 얻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자, 첫 번째 슬기로운 국가 핀란드의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뒤에 요 캐릭터 기억나십니까? 앵그리버드입니다. 저도 참 예전에 많이 했던 게임인데요. 세계적인 모바일 게임 앵그리버드의 고향이 핀란드라는 거 혹시 아셨나요? 이 앵그리버드의 탄생 배경에는 핀란드 휴대전화 브랜드 노키아가 있습니다. 한때 핀란드 전체 수출의 20%를 책임졌던 노키아. 그 스마트폰의 등장과 함께 몰락하게 됐다는 거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이때 핀란드 정부가 선택한 건 노키아 살리기가 아니었습니다. 대신에 100개의 작은 노키아를 만들자라는 거였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타나는 이 아이콘 같은 거 하나하나가 다 그 스타트업들의 이름을 뜻하는데요. 그때 그 지원책으로 발굴된 청년들이 만들었던 게 바로 조금 전에 보셨던 앵그리버드라는 게임입니다. 현재 핀란드는 인구수 대비 스타트업이 가장 많은 혁신 국가로 꼽히기도 합니다. 그 덕분에 특정 대기업에만 의지하던 그 경제 구조도 바꿔낼 수 있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슬기로운 국가 한번 볼까요? 스웨덴입니다. 스웨덴. 한 손에는 커피를 들고 한 손으로는 유모차를 밀고 가는 아빠들. 너무 부러운 그림인데요. 자, 이른바 라떼 파파의 시초가 된 스웨덴의 모습입니다. 1990년대 초반 저성장 국면에 빠졌던 스웨덴 정부 해법으로 꺼내들었던 게 뜻밖에도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였습니다. 이 정책의 목표는 바로 여성의 경제 활동을 높이자라는 거였는데요. 그 결과 이렇게 라떼 파파들이 생겨났고요. 여성의 경제 활동 참가율이 무려
80%에 달하게 됐습니다. 이 여성 인력을 대폭 잘 활용하게 되면서 또 경제의 활력도 높아졌다고 합니다. 세 번째 슬기로운 국가 한번 볼까요? 네덜란드의 그림입니다. 때는 1982년 이른바 네덜란드병이라는 용어가 나올 정도로 저성장, 경기 침체를 겪고 있었는데요. 이때 네덜란드는 사회적 대타협에 나섭니다. 임금 인상은 자제하되 고용은 보장하고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서 실업률을 극복하자는 이른바 바세나르 협약을 맺게 된 겁니다. 그 결과 비정규직에게도 정규직과 똑같은 임금, 동일한 권리와 복지를 보장했는데요. 즉, 고용은 유연하지만 매우 안정된 노동시장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 결과 50%였던 고용률이 75%로 높아졌고요. 네덜란드 경제도 이후에 차츰 회복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물론 이게 나라마다 상황은 다 다릅니다. 다만 앞선 이 선진국들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맞는, 우리에게 필요한 해법을 찾을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겠죠. 네. 지금 시각 10시 59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신년 경제기획 다른 미래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부터 정말 피크 코리아 그 너머의 도전이 필요한 시기인데요. 우리가 참 할 일이 많습니다. 지금 이대호 기자가 여성 경제 활동 이 부분이 긍정적으로 되고 있는 사례도 말씀해 주셨는데 대한민국에서 워킹맘 참 일, 가정, 양립하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여성 정책들이 나올 때마다 더 눈이 가거든요. 박상준 교수님, 일, 가정이 양립해지면 좀 출산율이 늘어난다는 게 일본을 비롯해서 지금 좀 입증되고 있는 건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경제학계에서도 많은 연구 논문이 나왔고요. 또 스웨덴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일본이 서유럽이나 북유럽의 출생률이 반등한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 일과 가정이 병립할 수 있어야 여성의 경력 단절이 없어야 그때 비로소 출생률이 반등하는구나 이걸 알아가지고 일본이 그쪽으로 노력을 많이 했는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좀 한국 사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출생률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항상 여성의 문제라든가 여성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아니면은 아이가 있는 가정에게 돈을 얼마를 줘야 될 것인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한국에서 예를 들어서 저출산 고령화 대책위원회가 있는데요. 이런 위원회도 우리가 사실 몰라요. 이 위원회가 오랫동안 활동을 했지만은 모르는데 나경원 그 의원께서 여기 부위원장이었는데 네. 정치적인 논란이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도 이런 게 있구나 그때 알거든요. 근데 이런 데서 어떤 대책을 내놨는지 이 레코드도 없어요. 사실 우리는 안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알아야 하는데. 네, 위원회 웹페이지를 들어가 보시면은 어떤 정책들을 지금까지 했는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얼마 썼다, 몇백조를 썼다 이런 얘기를 듣지만은 그 몇백조가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 일본도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일본은 유럽처럼 출산율이 반등했던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본에서 그런 위원회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서 어떤 것들을 했는지를 보면은 돈을 얼마를 준다든가 여성의 문제 이것이 아니라 일본의 사회 문제로 이걸 인식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아까도 얘기했듯이 고용이 좋아야 그리고 아까 그 스웨덴에도 말씀하셨는데 노동 시간이 단축돼야 그러니까 여성에게만 당신은 이제 아이를 가졌으니까 노동 시간을 단축해 주겠습니다 해서는 출산율이 올라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네. 사회 전체가 일하는 시간이 줄어야 그래야 이 아이를 가졌을 때 아빠도 아이를 볼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엄마도 안심하고 이 아이를 낳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 전체가 일본에서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일하는 방식의 개혁이라고 해가지고 네. 이제 직장을 어려운 곳, 남성만 일하면서 오랜 시간 노동하는 곳 이렇게 만들지 말고 남성과 여성이 함께 일하면서 네. 노동 시간을 단축하고
충분히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는 네. 이런 사회를 만들자. 이거를 장기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는 한국의 여러 단기 대책도 좋지만은 네. 항상 임기 응변식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 말고 이 장기적으로 우리의 노동 환경을 바꾸자. 노동 시간을 단축하고 남성이든 여성이든 충분히 그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자. 네. 이런 식으로 근본적인 문제를 동시에 추구를 하면서 그러면서 또 단기적으로 얼마를 지원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함께 네. 하는 것이 그것이 좋은 방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허준영 교수님 혹시 다른 나라의 사례도 있습니까? 프랑스 같은 경우가 1920년대 지금으로부터 한 80년 전이죠. 예, 굉장히 인구 감소를 겪은 나라, 출산율 감소를 겪은 나라인데요. 프랑스의 사례를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그 이후로 어떤 정권, 좀 다른 정파가 들어오더라도 인구, 출산율 관련 정책은 80년간 거의 근간을 유지한 채로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해왔다고 합니다. 결국은 그것은 무엇이냐? 인구 감소라고 하는 출산율 감소라고 하는 정책은 결국은 생애 모든 주기에 영향을 미쳐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일관적인 정책이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긴 호흡에서 큰 그림으로 계속해서 지원해야 한다. 여성 출산 정책 다 변해야 하고요. 기업도 달라져야 하고 노동시장도 변해야 하고 어느 것 하나 놓쳐야 하지 않지만 어느 것 하나 쉽지가 않습니다. 자, 우리에게 닥친 절체절명의 시간,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좀 깊이 있게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허준영 교수님. 네, 한 3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작년에 에피소드로 돌아가 보면 작년에 저희가 고물가로 인해서 금리가 굉장히 높게 유지가 됐었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정부는 굉장히 긴축적인 재정 정책을 폈습니다. 그것도 고물가랑도 관련이 있고요. 그래서 긴축적으로 통화정책, 재정정책을 운영했는데 매년 IMF에서 우리나라 경제 실사를 옵니다. 그래서 그 실사를 오고 나면 리포트를 작성을 하는데요. 그 리포트에 다음과 같이 써 있었습니다. 현재 한국이 처한 경제 상황으로 봤을 때 통화정책이나 재정정책이 이렇게 긴축적으로 가는 것, 일종의 경제가 지금 고물가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수술대에 올려놓은 것은 맞다. 그리고 마취를 한 것도 맞다. 그건 잘한 것 같다라고 얘기하면서 거기서 리포트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다음 얘기를 합니다. 마취를 했으니까 이제 수술을 해야지. 결국 뭐냐 하면 구조개혁을 이 순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어디를 수술해야 합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한 3가지 정도입니다. 오늘 저희가 노동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출산율 저하에 따른 저희가 고용률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건 다 노동 공급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데 사실은 저희가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일을 안 하시던 분들이 일을 하면 되잖아. 여성분들 일 안 하시던 분들이 일을 하면 노동 공급 늘릴 수 있는 거 아니야? 고령자분들이 일하면 노동 공급 늘릴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런 분들이 새로 일자리에 들어와서 하시는 일이 고임금 일일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은 저는 노동 공급을 늘려서 경제 성장을 바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보는 편이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노동 수요 정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요 그러면 정책. 노동 수요 정책이 무엇이냐라고 생각해 보면 한 2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것은 산업 개혁인데요. 네. 첫 번째로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 제조업 대비 서비스업 생산성이 가장 낮은 나라입니다. 유감스럽게도요. 미국과 OECD 평균 같은 경우를 보면 제조업 대비 서비스업의 생산성이 한 85% 정도 되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절반 정도가 됩니다. 서비스업 생산성이 굉장히 낮다는 것이죠. 그럼 서비스업 생산성이 왜 낮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서비스업이 영세한 부분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향후에 우리가 인구 구조가 고령화되거나 이랬을 때 헬스케어 서비스라든가 이런 서비스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경제 구조가 고도화되고 인구 구조가 변하면서 서비스업 자체가 늘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더 이상 제조업 중심의 고도 성장을 하기는 굉장히 힘들어져 보입니다. 결국 할 수 있는 건 제조업과 서비스업 사이의 생산성 격차를 줄이는 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 서비스업에서 뭘 해야 되느냐?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AI나 빅데이터 같은 것을 이용해서 핀테크 서비스라던가 아니면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을 한다거나 향후에 인구구조 고령화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 보건의료 서비스 부분들을 고도화한 서비스 고도화하는 말씀이시고. 그런 게 하나 있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로는 제조업 내부를 보면 우리나라는 큰 기업, 그러니까 고용 규모가 큰 기업은 일본이나 미국보다 큽니다. 고용 규모가 작은 기업은 일본과 미국보다 작습니다.
결국 그게 뭐냐? 사이즈로 봤을 때 아주 큰 기업과 아주 작은 기업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고용 비중으로 봤을 때는 작은 기업의 고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결국은 저희가 축구로 얘기하면 중간 사이즈 기업, 미드필더들이 굉장히 없다라는 거죠. 네. 결국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중소기업 정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접근을 해야 될 부분, 경제의 어떤 기업 사이즈의 허리 부분을 두텁게 할 부분이 있을 것 같다라는 게 두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 이게 산업구조 얘기고요. 마지막으로 네. 교육개혁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결국 이것도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산업에 대해서 사람들이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교육에 대해서도 저희가 미리 개혁을 하는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또 생각하고 있는 게 사실 우리나라는 고용에 대한 불안정보다 고용에 대한 어떤 불평등이 더 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사실 대기업하고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 원체 크다 보니까 어디에 취업하느냐에 따라서 이 소득 계층이 앞으로 크게 나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은 당연히 대기업만 지원을 하게 되고 미스매칭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 간극을 어떻게 우리가 네. 좁힐 수 있을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 아닙니까? 우선 좀 박 교수님께 답변을 좀 구해봅니다. 네,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예를 들어서 한국 같으면은 미국이나 독일, 일본과 달리 대기업하고 중소기업이 임금 격차가 너무 심한데 이 격차가 또 점점 벌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서 일본 같으면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가 한 80에서 90%인데 이게 별로 변하지 않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그때부터는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예요. 자유로운 시장 속에서 대기업이 알아서 임금을 주고 중소기업이 알아서 임금을 주는데 여기에서 정부가 나서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에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그런데 할 수 있는 것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한국보다 격차가 적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공정한 거래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얼마나 개입할 수 있는가 하는 논의가 일본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그 기업 문화도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최근에는 ESG라고 해가지고 네. 기업의 윤리 경영 또 사회적인 공헌 이런 게 많이 말씀하시는데 저는 기업이 공정한 거래를 통해서 나에게 납품하는 회사들에게 공정하게 그 보상을 주는 것 네. 그리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직원들에게 공정한 그 임금을 주는 것 이것만큼 기업이 공헌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도 답답해서 많이 물어보고 하는데 딱히 야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는 건 없지만은 네. 일본 기업 사람들하고 많이 얘기를 해보고 중소기업 또 대기업, 대기업에 납품하는 사람, 중소기업으로 납품을 받는 사람들을 얘기를 들으면은 우리가 다 함께 하나의 네. 장에 있다. 하나의 장. 우리가 5일장 할 때 그 장에 있기 때문에 네. 이 장 자체를 다 지키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에게 어느 정도의 그 네. 수익을 배분하는 것이 이게 마땅하다. 이런 좀 인식은 굉장히 강력하게 가지고 있어요. 구조적인 부분에서도 필요하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드러내놓고 많이 좀 네.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일본에는 대기업이랑 중소기업 임금 차이도 크게 안 나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김광석 교수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 우리나라에 벌어지고 있는 현상 바로 미스매치 말씀만 주셨는데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라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대기업들은 훌륭한 인재를 원하고 근데 또 많은 청년들은 대기업만을 원하는 거예요. 근데 중소기업들은 인력을 원하지만 인력이 계속 부족한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정책들을 가지고 좀 판단을 해보면 지금의 우리 청년 고용 대책하면 일하지 않는 청년들을 지원해 주는 정책이에요. 일하지 않는 청년한테 어쩌면 소득을 제공해 주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일하지 않아도 된다. 일하는 것을 유인하지 않는 정책인 거예요. 일하지 않았을 때 오히려 그게 낫다라고 만들어주는 조건인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오히려 가장 예를 들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격차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임금 조건이고 그밖에 여러 가지 근로 조건의 격차가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 정책 한 단위의 정책도 일하지 않는 학생한테 50만 원을 주는 게 아니라 일을 하는 학생한테 50만 원을 주는 거죠. 예를 들면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임금 격차가 50만 원이면 중소기업에게 일부의 임금을 지원해 주는 거죠. 네. 그럼 중소기업에 취업했을 때 그 임금이 대기업에 비해서 50만 원이 작다면 그 부족분을 정부가 채워주는 정책이라고 한다면 일할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의
청년 고용 대책은 오히려 네. 일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정책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책 면에서도 굉장히 좀 상상력도 많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김광석 교수님께 계속 좀 여쭤보겠습니다. 산업과 일자리가 지금 기술혁명에서 빠르게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지금 인구도 줄고 과거만큼 성장도 못할 것 같다. 그래서 교육부터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도 상당히 지금 중요하게 들려옵니다. 김광석 교수님 평소에 이거 중요성을 강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 저출산, 고령화, 인구구조 변화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하나의 부서가 하나의 어떤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각 부문별로 산업적으로도 다양한 부분에서 우리는 변화, 혁신해야 될 텐데 제가 여러분께 좀 주장하고 싶은 것은 특히 교육 부분에 있어서도 R&D 부분에 있어서도 혁명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혁명이요. 예, 그렇습니다. 혁신, 개혁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 혁명입니다. 저는 혁명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떠올리냐면 하나의 어항에서 얼마나 잘 살아볼까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어항으로 건너가는 겁니다. 그게 혁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잠재 성장률이 계속 둔화된다. 이걸 걱정하잖아요. 이게 피크코리아의 개념입니다. 그럼 잠재 성장률이 둔화되는 그 배경에는 노동 투입이 줄어서 자본 투입이 줄어서요. 네. 근데 이 두 가지는 우리가 통제하기가 어려운 영역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것, 그게 생산성입니다. 네. 이 총 요소 생산성을 끌어올려야 되는데 이 생산성의 개념은 바로 이겁니다. 인풋을 집어넣는데 아웃풋이 나와요. 예. 근데 하나의 인풋을 넣으면 하나의 아웃풋이 나온다. 근데 가운데 있는 과정, 네. 프로세스를 혁신시키면 하나의 인풋을 넣는데 50의 인풋이 아웃풋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여기를 사실 블랙박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블랙박스 프로세스라고 하는데 그 블랙박스 자체를 혁명을 이루는 게 바로 교육인 거죠. 예를 들어 보면요. 네. 제가 얼마 전에 한 농장에 체험을 하러 갔는데 딸기를 따야 됩니다. 5분 동안 5개를 땄어요. 예. 근데 제가 혼이 나면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따는 거예요. 교육을 받았더니 제가 5분 동안 이제 50개를 딸 수 있게 되더라고요. 네. 이게 교육입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의 인풋이 큰 인풋을 하나의 인풋이더라도 큰 거대한 어떤 아웃풋을 가져오게 만드는 게 교육혁명인데 네. 저는 그런 점에서 인구가 감소하고 있지만 하나의 인구가 작아지는 인구라고 하더라도 하나하나의 인구가 전 인구의 고급 인재화가 된다면 네. 전 인구의 인재화를 추진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노동 투입이 줄어도 자본 투입이 줄어도 결과적으로 프로세스의 혁신을 통해서 네. 생산성을 극대화시키면서 아웃풋을 올릴 수 있겠다. 네. 저성장을 피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가지 합니다. 두 번째는 역시 교육혁명과 유관된 것인데 네. 바로 R&D 혁명입니다. 우리 한국 경제가 세계 주요국들 중에서 GDP 대비 R&D 지출액이 절대적으로 많은 나라였습니다. 근데 24년에는 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R&D 예산을 좀 줄여나갈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근데 예산을 긴축적으로 편성한 것까지는 제가 이해가 갑니다. 네. 왜냐하면 새 입이 주니까 세출을 좀 줄여야 되겠다. 재정 건전성을 살펴야 된다. 그런 논리도 저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12대 부문별로 예산을 어디로 어떻게 편성했는지를 들여다보면 교육 예산과 R&D 예산만 줄이는 방식입니다.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오늘 내일을 고민한다면 네. R&D 예산, 뭐 교육 예산 줄여도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장기적인 미래를 고민한다면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네. 교육 예산, R&D 예산을 더 투입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네. 하고 있고요. 네. 특히 우리나라의 R&D 구조를 보면요. 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한 25 정도의 R&D 예산을 편성하면 민간 기업의 R&D 예산이 한 75 정도로 붙는 그래서 100 정도의 R&D 예산이 총 형성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데 네. 그런데 정부의 R&D 예산이 만약에 25에서 20으로 줄어든다. 그러면 역시 민간 기업들의 R&D 예산도 75에서 60으로 줄어들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그러면 전반적으로 먼 미래를 두고 유망 산업을 놓고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네. 그런 미래 먹거리를 고민하는 그런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것을 잃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예. 고민이 됩니다. 네. 물론 교육 예산도 학령 인구가 주니까 네. 예산을 줄여도 된다. 또 R&D 카르텔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R&D 예산을 줄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학령 인구가 줄더라도 네. 한 명의 학생에게 한 명의 선생님이 배치되는 게 아니라 한 명의 학생에게 3명의 선생님이 배치될 수 있다. 네. 그리고 또 3명의 선생님들이 배치되는 과정에서 많은 일자리를 또 창출할 수 있겠다. 이런 네. 생각도 하고요. R&D 부문도 네. 카르텔과 같은 몇 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 문제 자체를 잡아야지 R&D 예산을 줄이는 것은 아니다. 네. 예를 들면 교통사고가 많아요. 근데 교통사고의 문제가 신호 위반과 음주운전이에요. 예를 네. 들어서. 그러면 운전을 못하게 만들 겁니까? 아니죠. 신호 위반을 단속하고 예. 역시 음주운전을 못하게 만들어야 네. 되죠. R&D 카르텔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을 바로잡고 R&D 예산을 더 집중적으로 투입함으로써 네. 우리 한국 경제가 가져갈 수 있는 이 피크코리아라는 오명을 벗어날 수 있는 네. 한 가지 유일한 길은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일이기 때문에 네. 교육 부문, R&D 부문 이 부문에 있어서의 혁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많은 고민을 해오셨다는 게 느껴지는데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부의 기조를 보면 R&D 좀 좋지 않은 부분, 카르텔 같은 거 확실히 뿌리 뽑겠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그래도 지원을 늘려가겠다. 이런 기조를 밝히고 있어요. 이 부분에는 좀 기대를 걸어볼 만하지 않습니까? 네,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네. 물론 2024년 한 해를 놓고 보면 정말 기업 경영 활동도 위축되고 가계의 소비 활동도 위축돼요. 근데 가계와 기업의 경제 활동이 위축되면 세입이 줄죠. 세출을 늘리기가 어려운 환경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2024년을 만약에 쉬어가는 그런 R&D 예산이나 교육 부문 예산에 있어서 네. 좀 쉬어가는 해라고 좀 생각을 해본다면 25년, 26년 중장기적인 미래를 그릴 때는 그 어떤 때보다도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오로지 유일한 방법 네. R&D 부문, 교육 부문에 네. 혁명을 이루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장기적인 말씀까지 해주셨고요. 박상준 교수님, 실제 이 부분에서 우리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 많이 부족한 상황인가요? 네, 우선 김광석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제가 100% 동의를 하고 그런데 이제 그 말씀을 들었는지 우리 정부에서 이제 2024년에는 정부 R&D 예산을 다시 늘리겠다고 네. 얘기를 했었고요. 근데 저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한 가지 그 부족한 것이 기업의 사실은 R&D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제가 일본 기업들이 이제는 초크 포인트를 잡아야 되겠다. 네. 정말 기술력으로 뭔가 확실한 걸 잡아야 되겠다 했으니까 그러려면은 기술 개발에 많은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정부의 그 기술 개발 R&D 예산이 아니라 이 기업들만 순수하게 기업들만 본다면은 한국 기업들이 매출액 대비해서 R&D 그 비율이 독일이나 일본 기업보다 낮아요. 선진국 네. 기업보다 의외로 낮거든요. 낮은데 또 한국은 가장 큰 회사 삼성, 예를 들어서 독일에서는 폭스바겐, 일본에서는 도요타, 한국의 삼성 이 회사들을 제하고 그 나머지 회사들만 가지고 R&D 비율을 보면은 한국이 뚝 떨어져요. 그러니까 독일이나 일본에 비해서 한국은 거의 모든 산업 분야에서 R&D 비율이 기업 차원에서 많이 떨어지거든요. 이거를 삼성과 정부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는 되게 높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도 네. 다시 한번 기업들이 어떻게 그 살아남기 위한 도전을 해야 될 것인지 이걸 또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또 어쨌든 새롭게 이걸 지도를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허준영 교수님, R&D와 관련해서 미국에서는 좀 어떻게 투자를 하고 있나요? 미국의 R&D는 굉장히 전략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칩스법이라고 하는 반도체 공급망 같은 것들의 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한 R&D,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기초과학 R&D, 그리고 향후의 미래에 중요할 것으로 예측되는 에너지 관련 R&D, 그리고 기후변화 관련 R&D, 이렇게 정부가 굉장히 R&D를 전략적인 분야를 선정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미국의 생산성의 지속적인 어떤 성장률 유지, 이런 것들은 R&D가 굉장히 든든한 R&D가 바탕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저희가 이제 미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R&D 이야기, 교육 얘기까지 지금 다 짚어봤고요. 저희가 사흘 동안 방송을 하면서 그래서 우리나라가 피크코리아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도약을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냐. 오늘 이 지점까지 왔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피크코리아 그 너머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제언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박상준 교수님께 여쭤볼까요? 네, 저는 일본에서 그 출산율이 반등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주거하고 고용하고 노후가 안정이 되니까 연금 개혁을 하고
또 고용도 안정되고 이러고 나니까 출산율이 반등했던 경험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이런 문제를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동안 한국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많은 논의를 하지만 실제로 이게 정책이 되려면은 이게 행정부, 입법부 다 움직여야 되거든요. 저희가 얘기를 한다고 해서 뭐가 되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그동안 너무나 그 정치권에서 여기에 대한 얘기가 너무 없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2024년에는 이제 이 문제들을 한국이 얼마나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R&D 어떻게 할 것인지, 교육 어떻게 할 것인지, 주거 문제, 부동산 문제 이거 어떻게 할 것인지를 다 위로 올린 다음에 네. 여기에서 얘기를 하고 정부는 정부대로,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신당이 생긴다면 신당이 신당대로 자기들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브레인을 동원해가지고 우리의 정책 비전은 이거다. 우리는 R&D에 대해서, 교육에 대해서, 주거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정책을 쓸 거야 해서 서로 이걸 가지고 다퉈야 그때 비로소 이게 구체화가 되고 우리가 네. 해결책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2024년에는 이런 변화가 있어야 된다. 네.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 꺼내놓고 네. 얘기하자 이런 말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더 치열해지고 더 뜨겁게. 네, 예. 이걸 가지고 다퉈야지 뭐 누구를 감옥에 넣느니 마느니 이거는 저는 네. 그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은 그게 모든 에너지를 소진해서는 네.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허준영 교수님 네, 마지막 한 아까 말씀. 이대호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당분간은 버텨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버틸 때 품격 있게 버틸 수 있어야 할 것 같고요. 품격 있게 버티기 위해서는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해 보면 결국 오늘 수많은 개혁 과제들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개혁이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그것을 통해서 이득을 보는 분들과 손해를 보는 분들이 생깁니다. 결국 그 얘기는 무엇이냐? 방금 전에 박장준 교수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정치적인 이해관계 조정, 갈등 조정의 기능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진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또 한편으로 그런 개혁의 과정에서 손해를 보시는 분들에 대한 복지로 찾아가는 정부의 역할도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예, 품격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었고요. 자, 마지막으로 김광석 교수님의 말씀 청해 보겠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명언을 인용하고 싶습니다. 넘어지는 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닐 수 있다. 넘어졌는데 일어서지 않는 건 당신의 잘못이다. 이런 말처럼 우리 한국 경제가 좀 어려운 상황에 봉착한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러나 여기서 일어서지 않는 건 우리의 잘못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먼 미래를 위해서, 특히 다른 미래를 위해서 좀 달려나가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네. 특히 우리는 다른 미래를 향해 간다라고 한다면 이제 끊임없는 시도와 도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끊임없는 시도와 도전에는 분명 넘어지는 일이 뒤따를 겁니다. 그럼 넘어지는 것을 무엇으로 정의할 것이냐? 실패로 정의할 것이냐? 아니라 실패를 용인하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실패를 용인하고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축적인 것이다. 창업도 해보고 뭐 여러 가지 시도도 해보고 이런 취업도 해보고 또 성장해보고 여러 네. 가지 시도를 하는 과정에서 수차례 넘어지는 일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은 실패라고 규명짓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를 통해서 오히려 더 도전할 수 있는,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네. 축적이라고 인식하는 그런 사회 문화의 저변이 형성되면 어떨까 하는 것이 저의 좀 강한 생각입니다. 예, 올해 많이 넘어져 봐야겠습니다. 사흘 동안 이대호 기자도 아주 친근하게 경제 이야기 많이 풀어주셨는데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우리가 이렇게 많은 고민을 하고 대안을 찾아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제 건강한 발상이고 건강한 움직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 개인적으로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요즘에 저출산, 저출생률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게 위기다 모두가 공감을 하고 위기감은 느끼는데 문제는 변하질 않습니다. 이게 당장 나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우리나라 문제, 우리 산업 문제라고 생각을 하니까 당장 피부에 와닿질 않는 거죠. 네. 하지만 여기에서 직접 변화를 해야 하는 건 이게 나의 문제고 내 아이들의 미래라고 직접 생각을 하면서 나부터 변화해야겠다. 우리 주변부터 바꿔보자라고 생각을 하시고 실행을 하는 그런 네. 2024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피크코리아 너머로 가기 위한 것이 전략이라면 여러분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전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내 문제로 다가오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세 분의 교수님 그리고 이대호 기자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네.